이낙연 총리의 또 한 가지 또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의원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할 때 아주 시원하게 받아치시잖아요. 사이다. 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가 관여를 해야죠.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괄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둡니까?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네. 이러한 체제의 우월성이 검증이 되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김정은이 전략에 말려들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걱정이라는 겁니다. 네, 전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격조가 있는 언어로 받아치신단 말이죠. 절대 흥분을 하지 않죠.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를 홍카콜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막말이라고 보나 자신은 막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원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짜증만 주잖아요. 홍카콜라. 상당히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시원함을 주면서도 아 정치인의 언어가 저런 거구나 저런 식의 언어를 구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굉장히 그분의 인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의 봅니다. 품격이 있다고들 제가 얘기하죠.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회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꿈을 항상 꾸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많이 이런 데서 보여주셨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시원함이라는 게 이른바 우문현답의 시원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 야당의 공격 지점이 어떤 것들일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상당히 연구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준비한 대로 결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임기응변이 거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임기응변은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당 대변인을 해봤지만 대변인 시절에 이낙연 레전드. 뭐 회자되는 그런 일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여야를 넘어서 그런데 이제 그때 했던 말이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을 모르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서서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두고두고 회자가 되죠. 근데 이렇게 그 대변인의 품격 또는 뭐 대변인 문화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그런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전 수석님하고는 이제 실제로 동아일보 선후배 시간이시죠. 그래서 그 체제가 바뀌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 선임 동경특파원이셨고 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동경특파원 갔을 때 롤 모델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특파원 발령을 받았을 때 일본말을 몰랐어요. 이 양반도 몰랐어요. 이제 지금은 그런 세대가 없는데 한 서너 달 하루에 막 16시간씩 일본말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가서 일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역대 일본 특파원 중에 속된 말로 날고 기는 분들이 많았는데 가장 일본말을 잘하는 분으로 언어적 감각이 있군요. 확실히. 그렇기도 하고 저녁에 아까자까 술집 가도 인기가 매우 좋으신 이런 분이었거든요. 말씀도 워낙 잘하시고. 하시려고 그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 얘기를 하는데 옆에 일본어 사전을 놓고 하더라니까. 내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 졌다 하는 소리가 나서 아무리 식사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식사하고 이제 차 마시고 하는데 여기 딱 일본 사람도 일본말 다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딱 찾아가지고 이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이 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본 특파원의 고개를 끄덕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치밀함 몇 놀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배 실장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한 사람 분 밑에서 하니까. 아니 저는 사실 뭐 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머리도 좋으시고요. 기억력도 너무 좋으시고요. 완벽주의자시고 거기에 체력까지 강철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따라가기가 아주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낙비어 첨가를 그런데 뭐 에피소드 얘기하다 보니 에피소드 지금. 얘기하다 보니 그런데 제가 요 대목에서 그러나 이 말은 또 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뭐냐면 이분은 위에 사람들은 진짜 좋아해. 저 평민당 출입할 때 김대중
그 총재부터 뭐 다 노무현 대통령. 왜냐하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니까.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너무,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전남도에서 총리 가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만세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치밀하고 완벽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거기 못 쫓아오는 거를 질타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근데 또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잘 안 잘 안 되더라고요. 됩니까? 저도 해보니까 역시 야단 맞고 욕하면은 다 앙금이 난거 기분이 나쁜가 근데 봐요. 최근에 들었던 지금 뭐 사감을 막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과거에 뭐안 좋은 기억이 소환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깨지신 거 아닙니까 혹시? 지도 그리고 이제 그 받으셨겠죠. 같은 또 동경파라는 그런 게 또 있죠. 이거 뭐. 자, 우리가 뭐 이낙연 총리의 정말 그 에피소드들이 뭐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매력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차기 대권을 위한 길닫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망론 소위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낙연 총리 자신도 그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솔직한 말이죠. 뭐 대망론이 됐건 또 뭐 실세 총리로서 당연히 모든 대통령이 그 차기 주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반열까지 올라온 분을 배제할 아무 이유가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어쨌든 뭐 추천했잖아요, 후보자를. 경제 문제도 이제는 조금 그래도 약간 관여를 해서 해보라는 의미도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중요한 건 총리란 자리가 디스카운트도 있어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어쨌든 본인이 강력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그 책임론도 일부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디스카운트다. 아니 뭐 실제로 지금 여권의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보좌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아쉽게도 보좌하는 역할은 굉장히 잘하지만 견제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목소리를 자제하는 바뀌었지만 이제 김동연 총리, 부총리하고 장하성 전체 정책실장하고 이런 충돌 국면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같이 내각에 있는 경제부총리를 좀 거들어서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적어도 방조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과연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한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달리 보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외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예컨대 총리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어느 총리든 나선다면 그건 그야말로 국정의 파열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회동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두 분이 소통하시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견제이든 아니면 뭐 비판적인 그런 이제 말씀이든 충분히 하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충분히 하신다고요? 일단 뭐 총리라는 게 무슨 국정을 견제하는 직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직책을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이제 주체인 것 같고 명문상으로만 있었던 이거 규정을 갖다 실질화해가지고 인사재정권을 갖다가 사실상 부활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도 노영욱 2차장을 갖다 옮기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총리로서 그 이해찬 총리가 인가 거의 책임 총리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뭐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약간 권한을 갖다가 위임해서 나눠 갖는다는 철학이 있고 그걸 좀 잘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역대 총리한 사람 중에 대권 주자가 나오지 못했을까? 이회창 총재를 빼고. 왜 이회창 총재는 유일하게 대권을 도전할 수 있을까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맞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권의 힘이 빠지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말하자면 대립각이 쓰는 대안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부터 또 넘어야 될 우리 이낙연 총리의 과제다. 어떻게 이미지를 이제 빌드업해 갈 것인가 하는 것. 네, 아직 뭐 2년 차에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총리께 이제 그런 관련 질문을 제가 드려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아니 뭐 총리님 그런 이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신 워딩이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목표를 앞에 두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무슨 뜻이죠? 제가 지금은 총리 역할을 잘하는 그렇죠. 것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거죠. 거죠. 그건 뭐 당연히 쉽게 말하면 내가 총리를 갖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 예, 아니 뭐 이제 해석을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것인데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꾸겠다. 여기 우리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 나라를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가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리로서 국정 운영을 또 하셨고 차후에는 그런 더 큰 꿈을 위해서 뭐 뛰실 수도 있다.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대권 출마하실 걸로 보신다. 아니, 하셨으면 좋겠다. 예, 출마까지라기보다는 그러나 이게 제가 이제 외람되게 한 말씀 충고를 한다면 너무 오래 안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총리의 지지율이라는 건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진짜 연동돼 있는 거예요. 들이받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책임론이 생기면 잘못하면 그거 온파당 다 뒤집어 쓴다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나오셔서 당 쪽에 가서 정치를 하셔라. 만약에 진짜 대권의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